그럼 지금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그 구조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종종 보다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는 자산 시장이 충격이 크게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네. 제가 왜 웃기다고 말을 하냐면 네. 그거의 가정은 사람들이 대출이 많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한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나라예요. 대출이 있어야 금리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나는 대출이 없는데 금리가 만약에 10%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대출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정부 정책을 잘 보시면 대출을 점점점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미리부터 안 해줬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런 얘기를 꺼내려면 네. 그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 특히 막 우리 블랙 먼데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해외만큼 대출은 해주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되겠죠. 만약에 뭐 집가에 한 80%씩 대출을 해줘서 네. 사회 초년생이 집을 곧바로 사자마자 뭐 30년 모기지로 갚고 네. 이제 뭐 은퇴할 때는 60살쯤 돼서 그때부터 여유롭게 살고 뭐 은퇴 생활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미국식 라이프잖아요. 네. 그러려면 대출이 나와야 그게 되는데 우리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없고 리만 쇼크 때 같을 때 저희가 항상 많이 보던 그 모습들 이렇게 박스에다가 네.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 빅쇼트 영화 봐도 갑자기 그 플로리다에 집 산 사람 쫓겨나고 막 무슨 트럭에 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캠핑카에 살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대출이 없으니까.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도 누가 네. 한 4억 5천 원 대출 받아 샀으면 네. 5천만 원 가지고 샀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약해져서 네. 잘려서 못 갚으면 내쫓기는 건데 대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쫓기질 않죠. 그러니까 내쫓긴다는 뜻은 결국 그 자산을 판다는 뜻인데 네. 풀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이슈 가지고 집을 팔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때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집값의 민감도를 내리려는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반대로 금리랑 집값이랑 그 민감도가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올라가도 어차피 그 전에 집값 오른 이유가 얘가 내려가서 올라간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이거 잡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네. 올라간다는 거는 네, 지극히 네. 정상적인 표현인데 네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빠진다는 거는 네네. 말이 안 된다고요. 특히 주택은 상업용은 네네. 맞을 수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이나 상가나 그런 네네. 것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거용만은 적어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주거 자산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네. 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업용 시장과 주거용 시장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장도 분리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근데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럼 이 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한국은.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외부 변수에도 경제가 튼튼해져 있는데 기업들이 네. 튼튼해져 있어서 네네. 국내 그런 그 밑바닥을 딱 이렇게 저변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게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들 빚이 없어서 네. 튼튼한 거죠. 그 어느 네. 나라보다도. 빚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 많다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런 것들이에요. 20대들의 학자금 대출 받아서 네. 시작할 때부터 빚이 많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뒤로 갔을 때 빚 많다의 핵심은 저거죠. 자산이 없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으신 분들은 빚이 많겠죠.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자산이 없고 네. 그 전세 계약 보증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네. 부채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네. 적어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빚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주택 매매 가격이라는 건 전세가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러면 받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임대차에 관련된 법률이나 그걸로 인해서 전세가율에 왜곡이 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가율이 왜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몇 %가 적절인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까 공급이 많아서 전세가 계속 안정되게 공급되고 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조건이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음악 아파트에 지금 전세 많아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집값분의 전세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적정선은 없지만 그 우리나라에 한해서 네. 주거자산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오히려 역설이 사람들이 전세를 놔서 오히려 대출을 받는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서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안 좋다고 봐요. 네. 정부가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통제가 아니라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네네. 그러면 됐었고 사실 계속 그랬었어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네. 전세값이 안 올랐고 실제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서울 전세값이 하락했어요. 그런 정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아까 부동산의 한계점이 아까 한정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이 임대 자산으로 나와줘야 그 물량이 이제 임대 시장에 풀려서 네. 그러면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 그건 네.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민간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임대차 아까 그 관련된 네. 임대사업자 제도에 좀 더 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이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전세 대출은 많이 해주잖아요. 한 80. 아니에요. 5억 원까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전세 역시 그 고가 주택에 들어가 있는 전세 뭐 10몇 억짜리 전세 있잖아요. 그런 거 역시 그냥 5억까지만 대출이 돼 있는 거네요. 네, 대출은 많이 안 나와요. 전세건 거주건. 네. 야, 지금 그러면 금리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진짜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침소봉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에 이제 확대 버전이 그거예요. 네. 20대들 막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네. 학자금 대출 몇 천만 원 있고 지금 월세 내느라 허덕허덕 거리는데 네. 진짜 그거 이자 갖고 이거 하니까 없다. 음. 근데 막상 주택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분들이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더 나이 있는 분들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연봉은 더 높을 거잖아요. 그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한 40살 정도 네. 사람들을 기준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가정을 이루어서 네. 애도 키우고 딱 그 회사도 좀 이렇게 사회생활도 좀 안정돼 있고 네. 그런 분들의 상황을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는 진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예를 들고 하면은 좀 설명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는 중요 팩터가 아니다. 주택 시장에서. 그렇게 네.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건가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수요인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수요를 그동안은 안정돼 있었어요. 네. 특히나 지난 한 20년간은 굳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1주택으로 사시면서 그냥 난 1주택이고 그냥 뭐 크게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지난 한 20년간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1세대 1주택은 그냥 국룰이고 네. 이대로만 가면 된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생각이 흔들려요. 왜요? 나도 세금 내니까. 그러니까 1주택인데도 세금을 내니까. 옛날 같으면 1주택자는 팔면 양도세가 거의 없으니까 옮겨도 뭐 1주택으로 옮기니까 나는 절대 선이야 네네네. 라고 믿었고 살았던 거죠 다들. 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됐었는데 아까 다주택자들은 또 선의 기능이 있자고 했잖아요. 네. 전세 공급을 해주니까 네네. 월세 공급을.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이 돼버리니까 지금 전월세 공급이 줄었고 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에다가 세금을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갑자기 내가 악이 됐잖아요. 네. 그게 지금 상황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1주택자들이 그동안 조용히 있던 1주택자들의 그 양도세도 내게 됐고 네. 종합부동산세도 갑자기 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세상에 1주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요. 참 1주택자가 그러니까 네.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네. 1주택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무주택자는 정말 더 많죠. 네. 그러니까 무주택을 위한 컨텐츠들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공중파 같은 데서도 네. 광고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나오는데 네네네네네. 나오죠.